김민석 총리 후단협 얘기, 이게 202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2022년에 있었던 얘기를 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꺼내는 게 그야말로 말 그대로 파묘죠. 2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20년 전에 지금 20살이 된 유권자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덕후 우리 친구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를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또 이 털레반들이 정청래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김민석을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악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딴지 게시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후단협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이게 프레임이 상당히 그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김민석은 노무현을 배신한 사람이다. 이게 대단히 선정적이고 또 친문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 또 스프링조이님 코다리 여러분 채평을 삼촌 코다리로 해주세요. 아직 할배는 아니지. 근데 이제 뭐 덕후 친구들이 볼 때는 할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선정적인 것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김민석 총리가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을 밀었다. 예? 이렇게 설명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배신자 프레임에 딱 김민석 총리가 걸려버리는 거야. 게다가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감정을 친문들이 털레반들이 지금 교묘하게 악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히 우리 당원들에게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 이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거는 김민석 총리가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자서전에서 이때 김민석의 정치적 판단이 옳았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세요. 그러면서 김민석이 너무 그 대가가 컸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에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친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김민석 총리를 비난하는 거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보세요.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철새 정치인이다 이거죠.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한테 붙었던 철새 정치인이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지금 김민석 총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세다 이런 거죠. 근데 과연 당시에 김민석의 선택이 자신의 철새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동지를 저버리고 다른 쪽으로 붙은 이런 정치인들을 흔히 철새라고 하는데 2002년 대선 때 김민석의 선택이 과연 그런 철새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둥지를 벗어난 그런 행위인가? 우리가 이걸 좀 똑바로 알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영상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당시 김민석이 왜 정동영에게 갔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동교동계 정치인의 증언 영상이 있어요. 이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저도 최근에 이 영상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 당시 동교동계 정치인의 일단 이 증언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김민석이 과연 동지들을 배신한 것인가? 김민석이 과연 노무현을 배신한 것인가? 자, 그 증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후단협에 참여했던 건데 그 참여한 이유 뭐 그런 거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그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라고 할까 총재님이 한 43%, 45%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19%, 20대도 못 미치고, 또 정몽준 후보가 한 29%, 3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보면은
그냥 저기 정권 있잖아요. 한나라당한테 넘어가는 게요. 그런데 넘어가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정몽준이가 됐던 노무현이가 됐던 둘 중에 한 사람만 나오면은 그래도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볼 만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셋이서 안 나오고. 예, 셋이 안 나고 둘이 싸우면 1대1로 싸우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게 하고 또 지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님하고 서로 있잖아 싸운 거 대통령 같이 출마한 게 그게 있잖아 한이 됐잖아요. 그래서 있잖아 국민들한테 실망을 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후단협을 하면서 제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지냈고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지금 안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는 정대철 대표께서 좀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요. 코리나나 호텔에서. 그 거기를 가봤더니 저기 한감사원장, 김상현 의장, 장윤병 박사, 그리고 저 정대철, 이용 저기 노무현 캠프에 조직위원장 했던 이용 그렇게 계셔.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서 정 대표께서 저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게야. 지금 정몽준하고 노무현 둘을 만났는데 노무현 후보는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데 정몽준이 안 하려고 한다 그거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있잖아. 당내에서 노무현 후보를 상처를 안 내게 저격수가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래서 뭐 거기서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있잖아요. 저토록 하라는 줄 몰랐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갖고서는 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봤어. 왜 나를 있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불러놓고서는 그렇게 했나. 나 저토록 저격수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 대표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이해창 저격수였단 말이야. 저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야. 저쪽이 있잖아요. 정권 잡으면 저 있잖아요. 그냥 간다고 하는 것도 잘 알아. 뭐, 한번 할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정 대표 만나고 김상민 의장 만나서 제가 저격수 하겠습니다. 그 대신 있잖아요. 이것은 언론적으로만 하지 실질적으로다가 행동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빈봉투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탈당원서 만난다고 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냥 저기 한 게야. 그냥 계속 노무현 후보 사퇴하라고 저기 하고. 그래서 정몽준 그렇게 그 과정에서 김민석이라든가 신낙준이라든가 이분들 있잖아요. 저쪽까지 갔잖아. 정몽준 캠프까지 갔잖아. 그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노무현이가 약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서 작전으로 간 거지. 그래서 거기서 최고의 피해자가 김민석이지. 그건 지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아니 근데 거기 갔을 때는 그래도 저기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던 거 아닌가요? 이쪽을 뭐냐면은 노무현 후보는 단일화를 하려고 하고 이쪽은 안 하니까 정몽준 그냥 아니지 힘을 실어줘야 정몽준이가 단일화에 임하겠니. 임하기 위해서 정몽준이를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몽준 후보로 하여금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가 정몽준 후보가 되면 돼도 뭐 좋다마다. 돼도 좋고 저기 한나라당한테 가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저기 그릴 적에 김영배 저기 그전에 국회 부의장 하시던 분 정대철 그 김상현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에 저기 한 거 앞제비 노릇을 한 거지. 자, 그 송석찬 전 의원이라고요. 예, 당시 이제 동교동계 정치인이었어요. 예, 이분이 이제 앞잡이 노릇을 한 이런 증언. 예, 이건 뭐 사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지금까지 안 알려진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그 상황을 주도했던 분들, 뭐 정대철 대표를 비롯해서 주도했던 분들이 이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래.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송석천 전 의원이 그런 증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노풍이 불어가지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됩니다. 대선 후보가 돼서 승승장구를 해요. 지지율 1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당시 2002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5월, 6월이었나요? 월드컵이 있어가지고 당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었던
정몽준의 인기가 치솟습니다. 예,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우리가 이제 4강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축구협회를 이끌었던 정몽준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정몽준이 대선에 출마를 합니다. 여기다가 또 문제가 생긴 일이 있었는데 5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5월이었나 6월이었나 아마 그 무렵이에요. 정몽준이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에 좀 마음이 급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김영삼을 만났어요. 근데 뭐 지금이야 뭐 김영삼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김영삼은 자 이게 87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87년 대선에 우리가 노태우한테 졌잖아요. 네, 군사독재를 민주항쟁으로 군사독재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양김이 분열을 합니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분열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른바 김종필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자 필승론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무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노태우가 36%를 득표를 했어요. 그런데 김대중과 김영삼이 김종필은 그렇다 치고 김대중과 김영삼이 표를 나눠 가지면서 그때도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컸습니다. 민주화를 이끌었던 제야의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범민주 단일 후보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요청이 컸습니다. 그래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를 해라. 근데 두 분 다 욕심을 내 가지고 결국은 완주를 했어요. 그래서 노태우가 불과 36%를 득표를 하고 당선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아픈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라도 민주진영이 단결을 해서 정권 교체를 이뤘으면 좋은데 이 김영삼이 노태우하고 야합을 해요. 그게 91년도 3당 야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진영에 있었던 김영삼이 노태우로 군사독재 세력이랑 손을 잡고 92년도 대선에서 김대중을 꺾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 따라서 군사독재하고 손을 잡았던 김영삼에 대해서 우리 민주 시민들이 좋게 볼 리가 없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혁을 천명하면서 돌풍을 일으켜서 대선 후보가 됐는데 김영삼을 만나니까 민주 시민들이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표라도 또 이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계가 아니에요. 그 김영삼이 노태우하고 민자당을 만들고 합당을 했을 때 그 민주당을 꼬마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지켰던 분들이 있어요. 당시 이기택 총재, 뭐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이 그 3당 합당에 합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PK 출신 민주 세력들이죠. 이분들이 3당 합당에 합류를 안 하고 민주당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꼬마 민주당이라고 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92년도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하고 떠나갔어요. 예. 해외로 유럽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차세대 주자들이 뭐 경쟁을 했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빈자리를 채울 만한 그런 민주진영의 거물 정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진영이 김대중 대통령이 떠난 이후에 질이 멸렬해집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복귀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에 합류를 하면서 원래는 이제 김영삼계였는데 이제 민주당에 합류를 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원래 또 YS계였기 때문에 그 김영삼을 만나는 게 뭔가 민주진영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결과는 반대로 나온 거예요. YS를 만나면서 김영삼을 만나면서 지지율이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3등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1등 하던 후보가. 그래서 그 이회창은 40에서 50%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정몽준이 2위를 했고, 노무현 후보가 3위를 합니다. 그 이런 상황이면은 그냥 이회창은 그냥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정몽준이랑. 예? 정몽준이랑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정몽준은 후보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나중에 이제 한나라당으로 갔으니까 뭐 이회창 하고도 뭐 큰 거리감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정몽준이 완주를 하려는 태도를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상태로 가면은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동교동계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후단협을 만든 거예요.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뭘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몽준이 후보 단일화 안 하려고 하니 왜냐하면 단일화 경선을 하면은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몽준이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후보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 지금 보면은 정치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교동계 쪽에서 작전을 짜가지고 저 송석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상처를 입지 않는 선에서 노무현을 공격해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일부러 노무현을 공격을 한 거예요. 노무현 후보를 뭐 바꿔야 된다라는 둥 막 이런 작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김민석 총리는 당시에 그야말로 김대중의 황태자였습니다. 김대중의 거의 뭐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는데 당시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당무를 볼 수가 없으니 비서실장이 사실상의 당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김민석 총리가 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시절이죠. 차기는 이제 뭐 김민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론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영박에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은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 김대중의 후계자 황태자로 대단히 주목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점에 김민석 의원이 개인적으로 탈당을 하고 정몽준 캠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정몽준 쪽으로 완전히 무게중심이 쏠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정몽준을 밀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가 정몽준 캠프로 간 게 아니고 정몽준을 띄워줘가지고 정몽준이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몽준 쪽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이의 목마인 거예요. 트로이의 목마. 쉽게 얘기하면 김민석 총리도 그런 얘기를 뭐 언론 인터뷰에서 하기도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트로이의 목마를 자처하고 정몽준 캠프로 들어가서 후보 단일화 협상을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 협상이 성사됐어요. 정몽준을 설득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켰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단일 후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대선 하루 전날 정몽준이 후보 단일화 철회 선언을 했어요. 그냥 이대로 갔으면은 사실은 김민석은 정권 재창출에 노무현 정부 승리에 등장에 1등 공신이 될 수도 있었던 거야. 그런데 정몽준이 투표를 하루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철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 진영에서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후보 단일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이 책임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정몽준이 참 지금도 그 이유는 몰라요. 왜 후보 단일화를 철회를 했는지. 뭐 들리는 썰은 이겁니다. 그 정몽준이 후보 단일화를 철회하게 되는 배경이 뭐였냐면 이거 참 재밌는 얘기인데 마지막 유세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유세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실은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합당 과정에서 뭐 미략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제 딜이 있습니다. 그 딜이 뭐였을까요? 정몽준이 차기 대선 후보가 된다. 아마도 이게 딜이었던 것 같아요. 노무현이 대선 후보가 되면 차기 대선 후보는 정몽준이 된다.
이런 아마 딜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뭐 총리가 됐건 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겠죠. 예. 그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뭐 미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데 그 정동영 의원을 무대 위로 올려요. 추미애 의원과 정동영 의원을 무대 위로 올려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차기에 우리가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게 뭐 진짜로 차기를 염두에 둬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몽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약속을 깬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차기는 내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동영 추미애가 왜 얘기가 나오지?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딴 생각을 한 거 아니야? 내 뒤통수를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정몽준이. 그래서 대단히 그날 그 마지막 유세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대단히 불쾌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밤에 후보 단일화를 철회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몽준 집 앞까지 쫓아가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몽준이 문전박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후보 단일화는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반전이 또 있었어요. 다 선거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당시에 졌다고 생각했고 뭐 김민석 총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저도 이제 정권 또 뺏기는구나. 이회창이 대통령 되면 어디로 도망갈까. 뭐 이 생각하면서 신촌에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대선 패배를 이제 확신을 하고 단일화 해도 이길까 말까였는데 단일화가 철회가 됐으니 이 대선은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술을 먹고 있는데 길거리가 소란스러운 거예요. 신촌에 사람들이 뭐 노란 셔츠, 노란 잠바, 노란 손수건, 뭐 노란 머플러, 뭐 이런 걸 들고 나온 시민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늦은 밤에 선거 마지막 유세까지 끝났는데 그날 새벽까지 우리 시민들이 진짜 촛불 응원봉 혁명 때처럼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노란 스카프를 두르고 노란 목도리를 두르고 나가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마지막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야, 이거 분위기 이상하다. 저 당시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야, 이거 분위기 이상하다. 그러면서 대선판이 뒤집어졌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는 반성을 했어요. 뭘 반성한 거냐면 김민석 총리가 본인이 정몽준 캠프로 간 것에 대해서 반성한 적은 없습니다. 뭘 반성을 했냐? 국민의 힘을 믿지 못했다. 시민의 힘을 믿지 못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응원봉의 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김민석이. 그리고 모든 정치를, 아직은 그때만 해도 젊었기 때문에 정치를 공학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후보 단일화를 성공하면 승리할 거고 후보 단일화가 깨지면 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정치를 보는 안목이 부족했구나. 국민을 믿지 못했구나. 뭐 이 얘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언론에 나와가지고. 내가 국민을 믿지 못했다라는 걸 크게 반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가 반성을, 그 문제에 대해서 후단협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면 그 지점 외에는 없다고 봐요. 어찌 보면은 김민석이 정권 재창출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선에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트로이의 목마가 돼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오히려 역적 배신자가 돼가지고 무려 뭐 지금까지도, 지금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민석을 배신자라 낙인 찍고 김민세라 비난을 하면서 좌표 찍어서 공격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고마워해야 돼요. 김민석의 저는 정치적 오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후단협,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후단협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예, 정몽준 캠프에 참여한 겁니다. 김민석 총리의 정치 인생에서 저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걸 반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자기 변명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 변명을 안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인이 어찌 보면 억울한 상황인데, 누명을 쓴 상황인데,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는데 그걸 변명하지 않아요.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 언론 인터뷰를 하면 본인이 부족했다, 반성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다시 끌어내가지고 파묘를 한다고? 자, 요 인터뷰를 뒤에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데, 예, 조금 더 보시고, 뒤에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역정을 돌아오다 보면 거기서 약간 패착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거기서 있잖아요. 놀란 게 이제 단일화가 됐으면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기 구청장을 해봤잖아. 대통령 선거 딱 저 투표날이 다가왔어. 투표일을 올려야 할 거 아니야. 올리려면은 우선 전 유권자들 있잖아요. 투표장을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중앙당이 와갖고 저 이용 의원이 조직위원장이 있었거든요. 이용 의원하고 계속 있잖아요. 저 호남 지방에 전화를 하는 게 단체장들한테 가두 방송해라. 투표에 참여하라. 가두 방송을 해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선거법이 안 걸리니까 각 저기 시군한테 전화를 해갖고서는 저기 했어.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어. 근데 당선되면서 딱 있잖아요. 그때 제가 중앙당에 있었거든요. 그 TV를 같이 보고 있었어. 같이 보고 있는데 송석찬이가 노무현 사퇴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 대문짝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야, 세상에 여기 TV에서 그 심정이 어땠겠어? 그게 있잖아요. 그냥 그때만 해도 있잖아요. 혀가 잘 돌아갈 때거든. 그냥 거침없이 있잖아. 사퇴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저기 하는데 그게 당선에 되면서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게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의 정치 행보를 봤을 때는 이제 딱 거기서 그냥 거기서 저 완전 있잖아요. 무너지기 시작하지. 노사모 하던 분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죽일 사람이지. 그냥 거기서부터 끝난 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치 인생이 이상하게. 네. 우리가 이 큰 그림 그리는 건 모르지. 거기서는 저는 있잖아요.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기 과학의 달 대동 연구단지를 오셔서 제가 연구단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눈길을 안 줘. 옛날에는 가깝게 했던 분이. 근데 이용이라는 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줘야 하는데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안 해주대. 그래서 연구단지를 오셨길래 눈길을 안 줘. 보기 싫어갖고. 그래서 제가 김상현 의장님을 찾아갔어요. 의장님, 어저께 있잖아.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눈길도 안 주더라고. 나 저 얘기하겠다고, 지난번에 있었던 거 얘기하겠다고 그랬더니 저 있잖아요. 손목을 탁 잡으면서 무덤까지 가세요. 국민들이 알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나? 무덤까지 가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끼리 한 건데 정치하다 보면 있잖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거고 상의할 수 있는 거고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무슨 국민들한테 피해 준 거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저기 하더라고.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최고의 피해자가 김영배, 국회부의장 하시던 김영배, 김민석이, 송석찬이, 이분들은 진짜 피해 많이 봤지.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참 뭉클한 얘기죠. 예, 어찌 보면 뭉클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민석 총리는 뭐 저 송석찬 전 의원도 그렇지만 김영배 국회 부의장도 그렇고 뭐 일종의 블랙 요원인 거예요. 예,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블랙 요원이야. 그리고 과연 이게 실패한 작전일까? 저는 성공한 작전이라고 봅니다. 대선 전날 정몽준이 단일화를 철회하긴 했지만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단일화를 만약에 아예 안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몽준이 끝까지 완주를 했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 아무리 우리 시민들이 노란 손수건을 흔들면서 노무현의 승리를 외쳤다고 해도
과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2002년 대선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철회를 했어도 우리 시민들이 결집할 수 있었던 것이지, 단일화 자체가 무산이 됐다라면은 그 시민들이 뭔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 반전의 기회조차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 송석찬 전 의원이 본인은 그 뒤에 뭐 김민석 총리도 그랬지만은 다 완전히 뭐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두 사람 다 정치적 생명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자, 무덤까지 가져가자. 국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는가. 이런 분들이 사실 애국자 아닙니까? 지금까지 20년이 지난 지금 저분이 저 인터뷰를 약속은 안 지킨 거예요. 정대철 전 대표하고가 뭐 무덤까지 가져가자, 뭐 노무현 대통령한테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까지 안 가져갔지. 저게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나온 인터뷰예요. 재작년에 나온 인터뷰입니다. 20년 동안 다 이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이 끊기고, 김민석 총리는 20여 년간 뭡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좀 뭔가 목이 메이네요, 지금 상황이. 푸른이르님, 역시 꽝님 파묘 당하시는 걸 다시 살려주네요. 김민석 총리는 진짜 정치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순환의 시련의 세월을 겪었잖아.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그 구체적인 내막에 대해서 유일한 증언입니다, 저게.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저 송석찬 전 의원의 증언이 유일한 증언이에요. 김민석 총리는 아직 세밀한 얘기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내면의 진실은 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널리 알려주세요, 주변 분들한테. 우리 민주진영의 미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살신성인을 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치인이 많아질수록 저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자,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됐으니까 지금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는 거죠. 자기 욕심에, 권력론의 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판을 치니까 민주당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김민석 총리 이미 검증된 인물이라고 봐요.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유시민 작가는 이걸 몰랐을까요? 김어준은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전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게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김어준이 그 파파이스인가요? 뭐 그런 하여튼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죠. 뉴욕 타임스인가 뭐 거기에 김민석 총리가 정계 복귀할 때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방송에서 한 얘기뿐만 아니라 뭐 내밀한 얘기들도 저는 뭐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이런 선동을 하는 건 대단히 비열하고 야비한 짓이다. 김어준과 유시민이 참 이런, 어찌 보면 모함을 하는 거죠. 이런 역적질을 하는 건, 그것도 민주정부의 총리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는 건 대단히 비열하고 야비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